오늘 오후 경기 북부와 서울 등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일부 지하상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로 가득 찬 도로를 차량이 엉금엉금 지나갑니다. 바퀴 중간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마치 계곡이라도 된 듯 아슬아슬 길을 지나야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한때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고등학교 앞 도로도 흙탕물에 잠겨 일부 학생들은 담을 넘어 위태로운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에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며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로로 줄줄이 흙을 가득 품은 빗물이 흘러내리자 경찰들이 직접 삽을 들고 복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는 토사가 쓸려가며 승용차가 고꾸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하수관 공사 뒤 임시로 덮어놓은 흙이 쓸려 내려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로 막아놨던 건데 도로 공사하다가 근데 좀 많이 못 묻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푹 빠져버리죠. 또 명동 지하상가에서는 천장에서 빗물이 쏟아지며 주말을 앞둔 상인도 손님도 울상을 지어야 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수도권에 예상치 못한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곳곳도 통제됐습니다. 하필 퇴근길에 많은 비가 집중되며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수표동 청계천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뭔가 둥둥 떠다닙니다. 폭우가 쏟아지며 상류에 있던 물건들이 쓸려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며 서울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곳곳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상황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빗물 펌프장 20여 곳을 가동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퇴근길 무렵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강변북로를 포함한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도심 차량도 거북이 운행을 해야 했습니다. 인천 송도 공사 현장에서도 빗물이 도로를 휩쓸며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남양주에서는 차량 고립 신고를 포함해 도로 침수와 하수구 역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수도권에 쏟아진 기습호우로 주말을 앞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경기 남양주에 시간당 74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에도 올해 첫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00mm가 넘는 비로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예, 그럼 현재 전국 호우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정 기자, 아직 5월인데요. 이 남양주에 벌써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남양주 오남읍에 오늘 오후 한때 시간당 74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동안 90mm 넘게 강수량이 기록되거나 1시간에 72mm 이상 극한 호우가 발생할 때 기상청이 즉시 재난 문자를 해당 지역에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수도권의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2달가량 앞서서 발령된 겁니다. 강한 비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 등 수도권에도 올해 처음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남쪽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다만 한때 시간당 50mm를 넘을 정도로 강했던 호우의 기세는 좀 꺾였습니다. 서울은 저녁 8시부터 호우주의보가 해제됐고 남양주와 고양시, 제주도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대부분 해제가 됐습니다. 현재는 경남 해안 지역 일부로만 호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또 제주와 전남, 경남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따라서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강한 비가 더 내릴까 걱정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고비는 넘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에는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경남 해안에도 여전히 강한 비구름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특보 지역이나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에 대비하고 지하차도 등에 출입하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이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80mm가량 더 내리다가 그치겠지만 오후 한때 내륙에 소낙성 비가 내리는 곳은 있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맑다가 월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5월인데 오늘 이렇게 벌써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여름 폭우가 일찍 앞당겨 시작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기상 이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제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루 만에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라면서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당 내에선 탈당이 아닌 출당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명 첫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선언하며 다가오는 주말을 시안으로 못 박았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문제는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김 위원장 입장은 다소 신중론으로 돌아선 듯 했습니다. 당이 이른바 탄핵의 강을 넘어선 만큼 윤 전 대통령 결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데 주말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도 사실상 거두어드렸습니다.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 당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당 지도부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당내에선 탈당 권유론 부족하다는 볼멘 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친한계 의원들도 더 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주체적으로 우리가 대통령과 주도적으로 절연을 하고 출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거취 문제를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는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습니다. 인위적인 탈당이나 강제 출당은 또 다른 당내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도 윤 전 대통령에게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내 불협화음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은 서로 상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공을 넘기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는 경기와 충청권 유세 내내 기자들 일문일답을 피했는데 탈당 논란이 커지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탈당 논란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최근 측근들과의 통화에서 승리를 위해선 뭐든지 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연락을 돌려 김 후보를 한마음으로 도와달라 요청하고 있다는 전언도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급하게 쫓기듯 탈당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는 게 법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탈당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당장은 아니란 뜻으로 읽힙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당적을 던져 극적 효과를 노리려는 전략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란 분석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당의 승리를 앞세운 만큼 대선 후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정작 김 후보는 모호한 입장만 견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을 다시 넘긴 다음엔 현장 유세에만 집중하며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후보님, 저희 질문 좀 받아주세요, 후보님.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만료하며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는 YTN 보도에도 당을 통해 부인했을 뿐 직접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확산할 조짐 속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틀째 호남 지역을 돌며 텃밭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은 이 후보 유세차에 올라 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전남에 이어 전북 지역 곳곳을 돌며 이틀째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선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자리 잡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수구 세력에 가깝다고 날을 세우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세 현장에 있던 무소속 김상욱 의원을 즉석에서 연단으로 불러냈습니다.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 의원은 연설에서 이 후보를 참된 보수주의자인 동시에 진보주의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국민이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후보도 김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는데 김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쯤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욱 의원 포섭으로 합리적 보수 세력을 포용하며 동시에 국민의힘을 고립시키는 중도 확장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상욱 의원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 가기를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후보는 전북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점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주권자로 공평하게 대우받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남해안 일대의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국악인들과 만나 문화산업 국가 지원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주말 호남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간 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 충청을 숨가쁘게 돌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행정수도 세종 이전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쏟아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수도권에서 유세를 이어간 김문수 후보, 출근길 인사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경기 성남 판교역,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업적으로 내세워온 테크노밸리가 위치한 곳입니다. 어서 오세요. 수원에선 광교 신도시를 언급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대장동의 10배가 넘는 광교 신도시지만 개발 과정에서 이 후보와 달리 주변에 구속된 사람도 의문사한 사람도 없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데입니다. 10배 이상의 광교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단 한 사람도 구속된 공무원 없죠? 갑자기 죽어버린 의문사한 공무원 한 사람도 없죠? 경기지사 시절 직접 고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자신 업적을 부각함과 동시에 이재명 후보와 대비되는 청렴함을 내세우며 준비된 일꾼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오후 충청 유세에선 직접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찾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국회는 물론 대통령 제2집무실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게 골자인데 대전 충남을 통합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등도 약속하며 중원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이 온다면 여기가 이제 다른 행정기관하고 합쳐가지고 행정수도이면서 공무원들도 좀 약간 편하고 더 좋습니다.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적고 다만 대전을 끝으로 충청 유세를 마친 김 후보는 내일은 호남으로 내려가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연일 국민의힘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다시 한번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는 지지층 상당수를 떠나게 할 거라며 연대할 의지도 효과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중원 민심 공략에 나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충청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범보수 단일화 화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거듭 정치공학적, 산술적 연대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어떤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요구 조건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저희의 의도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다.
특히 김문수로의 단일화보다 이준석으로의 단일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준석 표가 상당수 이탈하지만 반대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빠져나가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이전 투구를 넘어 난투국으로 치달았던 국민의힘 후보 교체 파동을 볼 때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신 젊은 후보라는 강점을 내세워 표심을 정하지 못한 보수 진영 중장년층에게 적극 구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40살의 이준석이 너무 젊어서 안 된다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14세의 김문수 후보라는 겁니까? 실제 최근 여론 추이를 보면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에 불이 붙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합친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만큼 의미 있어야 하는데 좀처럼 1위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빅텐트를 꾸리기도 모자랄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논란으로 국민의힘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1대 대선 주요 후보자 4명의 첫 TV 토론이 일요일인 오는 18일 열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레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등 4명입니다. 이들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시간 총량제 토론을 벌인 뒤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이제 닷새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김문수를 도와라. 나도 어떤 것이든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건데 먼저 윤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 발언만 보면 윤 대통령이 당에서 총의를 모아서 뭐 탈당 요구든 뭐 어떤 요구를 할 경우에 다 받아주겠다.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예. 전향적 입장이라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보도들을 보면 뭐 윤 대통령 주변에서 왜 압박을 가하느냐.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놔둬야지 자꾸 압박하는 모양새 이런 것이 불편하다. 예. 뭐 이런 이제 또 반응도 있으니까 예. 정확히 이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주변 어떤 지금 상태에서 이 탈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돌렸다는 부분은 이제 사실 확인이 된 것이고 네. 그 의중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해석하기 나름이다. 네. 예. 어떻게 들리시나요? 일단 뭐 자진 탈당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도 하겠다라는 자체가 부담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대선이라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다가도 대선이 시작되면 미래를 얘기하는 것들이 선거 전략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이라는 과거 이야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탈당을 권유하겠다. 뭐 절연을 해야 된다. 대통령의 의중에 맡겨놓겠다. 계속 윤석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지금 5일째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출당 제명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도 확산표라든지 따지고 보면 이번 선거에서의 어떤 폭발적인 변화를 주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내일도 아마 윤석열을 얘기할 거고 모레도 윤석열을 얘기할 거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화면 나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선거의 그 중심에 화두에 있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도 그 유세만 끝나면 계속 물어보는 게 이제 바로 이 질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취임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한테 탈당을 권고를 했는데 오늘 그 목소리 톤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 시간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 당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권유했다면 오후에는 조금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많이 물러섰죠. 조금이 아니라. 네. 이 발언 소개분에는 안 나왔지만 오후에는 탄핵의 강을 넘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넘었다 이미. 네. 그럼 오전과 오후 사이에 그럼 점심때 넘었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권고하겠다. 거기에서 뭔가 성과가 있었으면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식의 얘기로 들려요. 그렇다면은 짧은 시간 동안 당내에서 아마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제 그 발언 이후로 많은 그 반대 여론, 당내에서의 반대 여론이 많이 전달됐을 가능성, 네.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나오는 반응들로 유추해 보건데 압박하는 모양새로 들렸다. 예. 그것은 뭐 당의 뭐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이것을 불편하게 여긴다. 아마 이런 정도의 인식이 많이 전달됐을 것이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 보였던 그 입장에서 상당 부분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상을 바로 나타내주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낮에 한 인터뷰에서는 김용태 위원장이 나는 한 사람으로부터밖에 이제 그런 얘기는 못 들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윤석열 의원도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대통령의 당정 문제, 제발 공개적인 논쟁을 멈춰달라. 어떻게 보세요? 어제 오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 어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젊은 김용태가 있었죠. 그런데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돼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니면 누구의 압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젊은 김용태가 젊은 김문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당에 대해서 공고도 못할 정도의 어떤 상황에 직면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차라리 말을 꺼내지를 않았으면 실망도 하지 않을 텐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임명과 동시에 일성으로 강력하게 탈당을 권고, 탈당 권고라는 게 징계에 속하거든요. 탈당 권고는요. 그러면 징계 수준에 하는 것을 꺼내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압박으로 내가 가겠다. 정말 그 뭔가 결기에 찼는데 오후에 누구한테 혼났는지 모르겠으나 법적인 탄핵을 건넜어요. 근데 누가 건넜어요? 그것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안 꺼냈으면 더 없어 보이지 않을 텐데 말을 꺼냈다가 주워 담는 과정 속에서 안 하니만 못하게 됐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박에 절연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를 뭐 승산도 좀 되게 구도가 안 좋지만 치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보수 정당으로서의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고서 과연 대선 이후에 당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최근 1년에 한 3일간의 모습은 젊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본인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되겠다. 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아니면 그 지명이 됐을 때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아마 김용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을 건가요? 네, 이준석 후보의 지적이 맞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있을 때 그 비대위, 지금 그 비대위인데 그 비대위원이었어요. 비대위원을 하다가 비대위원장이 된 상태인데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다른 비대위원들이 다 같이 김용태 위원장을 생각이 같거나 김문수 후보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당내에 뭐 세력이 있거나 뭐 이래야 하는데 김용태 의원
젊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김용태 의원이 얘기한 어떤 개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당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처음 얘기했었던 입장에서 상당 부분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예. 지금 당 분위기가 이렇게 대단히 이 딱딱한 방향으로 유연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 같기도 한데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이재명의 동반 퇴진이다.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은 탈당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약간 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했단 말이에요. 매우 모순되죠. 그러니까 동반 퇴진이 시대 정신이다. 물론 이제 왜 이재명 후보를 꺼냈는지는 알겠어요. 같이 퇴진했으면 좋겠죠. 근데 시대 정신은 누구의 시대 정신입니까? 본인의 그 생각 속의 시대 정신인가요? 저는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동반 퇴진, 그러니까 퇴진을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탈당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말을 못 해요. 뭐가 두려워서 그럴까요? 이게 표를 의식해서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하지만 최소한 정치인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뒤가 다르면 국민들이 무슨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지금 혼란에 빠져 있구나. 모두들 당황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직도 경로를 무서워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이나 보수의 어떤 일부 지지층의 표를 무서워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정치인이라면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더 붙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말을 광주에 가서 할 자격이 있을까요? 5월 10일 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해놓고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서 그냥 슬그머니 그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 자체도요. 스스로 반성이 먼저지 저는 시대 정신을 운운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강제 출당,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뭐 맡겼는데 안 한다면은 강제 출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윤리위에서 네. 윤리위원들이 의지를 모아서 뭐 탈당 권고인데 열흘 안에 안 하면은 그냥 강제 출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윤리위의 분위기냐, 당 전체 의지가 반영이 돼야 그렇게 가는 건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거쳤죠. 예, 그거는 이제 그때 대선이 끝나고 한참 지나서 예.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대선 중간에는 아예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워낙에 저희가 선거를 어렵게 치러서.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이 지금 밖에 나와 계십니다. 구속 취소가 돼서 밖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게 되죠. 일거수일투족이 돼서 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대중에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존재감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 때보다는 이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하셨듯이 시대 정신이 이재명과 윤석열 동반 퇴진이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당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선을 긋는 작업을 못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윤 대통령 후보가 나온 것처럼 모든 뉴스를 윤 대통령의 저희 당 뉴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거운동 시작한 지 닷새가 됐는데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가 한 얘기가 부각된다기보다는 바로 이 이슈, 윤 대통령이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 자진 탈당을 하느냐, 당에서 밀어붙이느냐, 그것을 또 입장이 뭐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이거 가지고 닷새가 지났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선거가 뭐 한 석 달 남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3주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참 당이 어려운 상황에, 다선 앞두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반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TV 토론 전까지, TV 토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8일 일요일이니까요. 그 전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하고 절연을 하지 않으면 대선은 필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게 대선의 승리 공식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이 질문은
윤 대변인께서 먼저 예.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과 선을 긋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네. 뭐 감정적이라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예. 대체 이 대선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정상적으로 5년 임기를 마치고 벌어지는 그런 대선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조기에 펼쳐지는 그런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서 파면됐다는 이 상황을 저희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국민들한테 당연히 알려드려야 하는 거고 국민들은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한 다음에 표를 달라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일 텐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후보 토론에 있기 전까지만 입장을 정확하게 정한다면 물론 윤 대통령과 선을 긋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예상되는 민주당의 공격, 이재명 후보가 내란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예.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또한 내란만 주장하지 말고 앞을 보라는 뭐 그런 새로운 어젠다도 제시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저희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그런 또 하나의 경고성 의미도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일단은 선거적인 측면에서는요. 뭐 꼭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치려는 최소 조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거. 첫 번째는 12월 3일에 윤석열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5월 10일에 권선동을 버려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지난 10년 동안 같이 어울렸던 정광훈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선거를 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보시면 지금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 캠프를 보면 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모셨던 사람의 인선들로 채워져 있고 예. 5월 10일 날 정당 쿠데타로 비난받고 있던 당시 원내대표인 권선동 원내대표가 공천선대위원장으로 그 자리를 또 꿰차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광훈 씨를 대표할 수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지지층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선거를 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얻어야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방금 자료화면에서 나왔던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저는 그런 상황까지를 초반에 닷새 동안 만들어 놓지도 않고 여전히 말씀한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냐 마냐 해야 된다 마냐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들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을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수준까지도 염려하게 되는 대목이다. 그런 말씀 좀.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는 것이 대선 공식은 아니지만 뭐 필승의 공식은 아니지만 이게 최소 조건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죠. 설란영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잘 본다고 알려진 유튜브 채널에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걸 알고 있을까요? 뭐 알고 계신 여부가 이렇게 뭐 중요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분이 어떤 성격의 정치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는 뭐 국민들께서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후보 부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방송사도 아니고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 출연한 유튜브의 진행자가 그분이다라고 한다면 후보 본인이 나간 거하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예. 후보 배우자가 하는 일이 후보가 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후보를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것이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김문수 후보가 윤 대통령 또는 이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그 확실한 증거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진행자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탄핵과 계엄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또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떤지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TV 토론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는데요. 이제 일요일 날 하게 되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각 후보들마다 전략이 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뭐 제가 뭐 다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전략을요. 그래서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향후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외교, 안보 이런 실질적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민생을 회복하고 정말 이 내란에 대한 이 혼돈 속에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네. 뭐 쉽게 꼽자면 중도 보수 전략을 썼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합리적 보수한 손을 합쳐서 정말로 이제는 이념이 아닌 실용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통합으로 가겠다. 정말 장밋빛을 보여줄 거예요. 이게 바로 대선 전략에 누구나 다 쓰는 미래 전략입니다. 예.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나 권영구 후보 이재명 후보까지 세 명이 둘러싸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할 거예요? 내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탄핵에 반대했어요? 아직도 그 생각입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미래를 얘기할 공간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18일까지 이걸 정리해라 라고 했던 것 같고요. 첫 TV 토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3번 정도 있는데 원래 이제 국민들의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첫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첫 번째 토론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토론은 하나만 하고 결국에는 한 두 번째 토론까지 갔을 때는 이미 고착화된 지지율이 거의 다 자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큰 변화가 없으면 이 대선에 대한 큰 흐름을 국민의힘은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여지, 여유 이런 공간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지지율이 TV 토론 이후에는 조금 바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더군요. 아마 이준석 후보의 공격 포인트는 누구한테 갈까요, 주로?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본인이 이제 대통령 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최하 연령은 이제 넘어서 대선에 도전하는 셈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이 전국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존재감 이걸 부각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서 뭔가 득점을 하는 것보다 김문수 후보를 공격해서 보수 쪽에서는 내가 더 적합하다. 이 점을 아마 부각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김문수 후보도 할 것이고 공격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결함이라든지 뭐 사법적인 문제들 또 그동안 보여왔었던 정책에 있어서 모순되는 부분들 대한민국 미래를 진짜 보는 그런 정책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할 텐데 그것은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중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는 보수의 앞길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 무엇이고 더 직접적으로 가자면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도 본인은 완전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선이 되려면은 1등을 공격하는 게 맞는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게 맞는데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이유는 이제 보수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일단 따지고 보면은 보수가 균열이 낮고 사실상 저는 5월 10일이 가장 큰 기점이라고 봐요. 이 야심한 밤에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보수층 내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보수의 균열이 낮다고 보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는 TV토론에서 모두 가기를 하겠죠. 1등 후보와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를 흔들므로써 본인에게 그 돌아올 수 있는 표를 계산할 거예요. 특히나 김문수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건 제대로 된 보수에 대한 가치 그리고 본인이 이재명 후보와 그냥 이강구도로 가는 게 본인의 표 확산 두 자릿수를 넘는 전략으로서는 그게 주요하지. 이재명 후보만 때려봤자 표가 나올 데가 없어요. 지금 나올 것은 이 균열이 돼 있고 혼란상에 있는 국민의힘의 표다라고 봤을 땐 의외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예. 자, 오늘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였죠. 김문수, 이준석 이 후보가 나란히 이제 중원을 공략하는 사이에 이재명 후보는 전북 지역에서 호남 민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씬스틸러가 있었죠.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또 참된 진보주의자입니다.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까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상욱 의원 익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재명 후보 유세에 참석을 했습니다. 두 사람 서로 부둥켜 안고 손도 번쩍 드는 그런 모습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얼마 전까지 이제 저희 당 소속 의원이었는데 저렇게 또 이재명 후보가 참된 보수주의자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이에요. 김상욱 의원이 지난 12월 14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1차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결과조차 모른 채 폐기됐을 때 그때 중간에 기차를 타러 갔다가 다시 국회로 들어와서 투표를 했던 장면. 그게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서 김상욱 의원이 부각이 됐었죠. 존재가. 민주당 의원들과 본회의장에서 포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나는 반대표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어리둥절하게 했었던. 글쎄요. 좀 가벼워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과의 심리적 거리는 이미 상당히 가까웠었다.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의 저 같은 행동은 그렇게 또 놀랄 만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이니까요. 저는 크게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무소속인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상욱 후보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 가치를 잘 실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는 건가요? 아니 오늘 이 장면 신스틸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상 입당이죠. 이미 그렇죠. 페이퍼 작업만 안 됐을 뿐이지 사실상 입당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김상욱 의원에 대한 뭐 국민의힘 내부의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뭐 정치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뭔가 본인의 정치적 실리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또한 정치다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의 신스틸러가 한 명 더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뼈아픈 것은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참된 보수주의자를 이재명 후보로 지칭했어요. 저는 참된 진보주의자를 이재명 후보라고 지칭한 것까지는 이재명 후보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참된 보수주의를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은 참된 보수가 아니다는 반어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그러죠. 참칭이 아니라 사이비 보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랫동안 정당에서 몸담았던 오랜 정치는 사이비 보수라고 국민의힘을 규정하고 초선 의원으로서 다선 의원이던 공군 지도부에게 왕따당했던 그리고 나가라고 그런 이 소외를 받았던 초선 의원은 참된 보수주의자를 이재명 후보로 하고 있다. 결국엔 그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원점으로 돌아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건강하지 않게 사이비 보수로 만든 그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고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대선을 치른다고 하고 있다. 근데 그냥 치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절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의 근본적인 책임은 공군 지도부, 친윤들에게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홍준표 전 시장 이야기로 넘어갔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사이비 보수고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다. 정말로 마음을 떠난 걸까요? 저희 당에 대해서는 감정이 거의 뭐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바닥에 계속 계실 것 같고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치를 하시더라도 저희 당에서는 안 하실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만큼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당이 야속할 겁니다. 30년 동안 이 당에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 퇴장하는 장면이 누가 봐도 좀 너무한 부분이 있었고 나가시는 그 장면에서 본인 캠프에 있었던 현역은 한 명도 따라 나가지 않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도를 했어요. 그날 네 명으로 이제 4명에서 2명으로 가는 그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홍준표 시장이 뭐 꼭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본인이 추구했었던 보수 정치라는 것을 이 당에서 당대표를 2번이나 하고 대선 후보까지 지냈음에도 펼치지 못했다. 당이 자꾸만 어떤 무리를 지어서 공익을 위해서 또는 대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분파적인 이익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꾸 저희 당이 사람을 모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잃고 있다. 그리고 잃고 있는데도 자꾸 또 민주당 쪽으로 간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고 서영주 소장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웬만하면 몇 가지 반박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얘기만 하셔서 예. 제가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난감하죠. 김문수 후보나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대식 의원을 하와이로 이제 보내서 이제 설득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하와이 설득조 보내지 마라.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번 대선이 끝나면 정통 보수의 새 판을 짜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계 은퇴하고 떠났잖아요. 국민의힘은 은퇴했다고 그랬죠. 국민의힘에서 네. 이제 탈당을 했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정계 은퇴 선언을 하셨다가 네. 다시 재차 정치권을 떠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은퇴했다. 그러니까 정치를 은퇴한 게 아니다라는 뭐 여지를 좀 남겨놓은 것 국민의힘을 같고요. 은퇴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선이었나요? 그때도 그 졌던 걸로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도 비슷했어요. 정계 은퇴 비슷한 발언을 하시고 다시 돌아왔는데 뭐 정치인이 돌아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후보와의 여러 가지의 좀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브로맨스 비슷한 게 생기면서 민주당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예. 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근데 예.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머릿속에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국민의힘의 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 본인이 그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좀 갖가지 나오는 얘기들이 일단 포스팅도 대선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와이에 대선까지 머무겠다. 예. 하는 거 보면 이 18일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보수의 재건의 어떤 그 선봉장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예.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정치권에서 이제 이 분위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포스트 대선 이후의 정계 개편 거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또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지금 이제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지지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한 전 대표를 향해서 또 비슷한 시각들을 이제 갖고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시각이라고 하시면 근데 대선 이후에 어떤 권력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제 네. 정치권 데뷔한 지가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 이후도 보고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건데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자꾸만 이제 왜 선대위에 안 들어오느냐, 예. 왜 안 도와주느냐, 뭐 그런 류의 질문에만 집중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선대위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3가지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한 겁니다.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윤 대통령과의 입장을 어떻게 그어야 한다든지 또 경선 과정에 있었던 그 단일화 과정 그것에 대한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이 3가지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을 마치 선대위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이해를 하시고 예. 그걸 안 들어주니까 선대위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예. 그게 아니라 그 조건은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렇게 한 거고 최소한의 조건이다. 예. 한동훈 후보가 지난 전당대회 5월 3일 이후로 5월 11일에 이제 후보 등록할 때까지 한 8일 동안 이재명 대표가 해왔었던 여러 가지 일들, 대법원을 압박하고 또 법을 이상하게 바꾸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공격을 세게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당에서 공식적인 논평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계속 환기를 해왔던 점,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니까 김문수 후보의 선거를 위해서 계속 한동훈 후보는 밖에서 돕고 있는 것이다. 당원 가입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대선 이후에 뭐 당권 경쟁이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걸 한다. 그건 너무나 짧은 예. 단견에 근거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서 18일 남은 대선의 지금 이제 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51, 김문수 29, 이준석 8 이렇게 나왔는데 뭐 매일매일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기관마다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수치가 그렇게 막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체로 5대 3대 뭐 한 자리, 그다음에 이제 한 자리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실까요? 자, 요거는 이제 지역별로 살펴본 건데요. 제일 위가 이제 서울이고요. 인천, 경기, 그다음 충청, 광주, 전라, 그리고 지금 볼 것은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대구, 경북, TK, 바로 제일 밑에 있는 PK,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34, 김문수 48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30%가 넘었고 김문수 후보가 50% 밑으로 내려갔고요. 부산, 경남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앞서 있습니다. 41대 39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저게 수치로 증명되는 겁니다. 최소한 이제 지금의 흐름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것들은 앵커께서도 5대 3대 뭐 한 자릿수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일주일만 지나면 딱 고착화가 돼요. 그리고 사전선거는 2주 뒤에 있습니다. 사전투표. 그러면 사전투표 전에 어느 정도 한 30% 정도는 아니 40% 정도는 10명 중에 4명은 이미 후보를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 TV 토론이 끝나고 그 한 주간이 저 수치가 벌어지거나 계속 유지되거나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첫 일정들이 새 후보가 TK, PK 다 갔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본인이 TK, PK에서 원하던 수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0.73으로 졌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혼동 상황에서 들어가서 흔들어야겠다. TK 흔들고 PK 흔들었는데 갤럽조사에서 부울경은 부산말로 디비졌죠. 네. 그다음에 TK도 보면 본진 아닙니까 보수에? 거기서 30%를 견인했습니다. 저 수치만 보면. 그런데 반대로 보면 광주 전라하고 비교했을 때 TK가 거의 뭐 동률 정도라고 심리적으로 봐도 될 만큼의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선거를 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의 수치라고 봐야죠. 저는 최소한의 국민의힘의 변화가 급격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3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있어서는 민주당은 이런 흔들리는 국민의힘의 어떤 추세선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51에서 55까지 최다 득표를 목표로 해서 움직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남권 수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지금 저 수치만 보면 이길 때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전통적으로 대선에 있어서 저희가 영남, TK, PK 무조건 많이 이기고 중원에서 비기고 수도권에서 조금 져서 이기는 전략 이렇게 갔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길 데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서영주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의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다. 최악의 득표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일에 있을 그 1차 토론회 전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을 후보 스스로가 주도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윤 대통령 탈당이라는 이슈에 묻혀서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을 때 이재명 후보는 2발자국, 3발자국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없어진다. 이것을 선대위에서도 잘 인식을 하고 김문수 후보가 가장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빨리 내야 한다. 지지자들의 요구가 거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내 이제 TV 토론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해주시고 계신데요. 모레 있는 18일 TV 토론이 있고요. 23일에 2차 토론인가요? 23일에 토론하고 저희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그리고 용역사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이 주목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국토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안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자 강상면 일대의 땅을 가진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현재까지도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또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고속도로 하나 가지고 이걸 또 정치 선동화해서 또 총선 이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강상면으로 하는 대안이 원안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특혜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는데 민주당과 야권 시민단체 등이 원희룡 전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지난해 7월 경기 남부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원 전 장관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인지 원 전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등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던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조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전해졌다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합동수사부가 제2부속실 소속으로 김건희 여사 수행을 전담했던 조모 전 행정관의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와 수행비서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검찰이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조 전 행정관은 취임 초기부터 김 여사를 보좌한 측근으로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을 당시 최 목사와 직접 소통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당시 이 물건들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검찰이 압수한 김 여사 휴대전화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조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윤 씨가 건넸다는 선물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의 측근들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한 윤 씨의 청탁 목적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또 윤 씨가 경찰 최고위 간부로부터 통일교 관련 수사 정보를 미리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릴 내란 혐의 4차 공판 때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서울 법원 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윤 전 대통령 지상 출입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늘 저녁 8시부터 재판 당일인 19일까지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서울중앙지법 지규현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내란 사건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규현 부장판사 접대 의혹 제기 이틀 만에 법관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입장을 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의혹 제기 이후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날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이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 차원에서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고 한 뒤 논란이 이어지자 감사관실 차원에서의 조사는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사를 거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식 감사가 진행되거나 법관 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여러 내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규에는 법관의 비위 논란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내란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재판부가 바뀐다면 기존 심리를 되짚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재판 진행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처럼 내란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판 배제 요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5월인데 마치 여름처럼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남해안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기습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시간당 7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진 남양주에는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서울에도 처음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에 도로는 흙탕물로 뒤덮였고 물살은 계곡처럼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밀려든 흙탕물이 인도를 덮치자 당황한 시민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남양주에는 오후 한때 시간당 73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오남읍 등 4곳에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청계천에 내린 폭우로 하천이 순식간에 불어나자 스티로폼 같은 부유물이 물살을 따라 흘러갑니다. 서울에서도 구로구와 동작구, 중구 등에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며 올해 첫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포천과 남양주 등 수도권 곳곳에 처음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상공에는 영하 13도 이하의 찬 공기가 잔류한 가운데 상해 부근에서 발달한 저기압으로부터 유입된 습한 공기가 이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매우 강한 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오전부터 거센 비가 쏟아진 남부지방은 낮 동안에만 누적 강수량이 150mm를 넘었습니다. 지난주 200mm가 넘는 봄호우가 기록된 뒤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주말에는 점차 날이 개겠지만 수도권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바다 안개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와 비가 반복되는 등 기상 변화가 클 걸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온 YTN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도를 가득 메운 황토색 흙탕물이 인도로 흘러넘치는 모습입니다. 차들은 바퀴까지 잠긴 채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부 내리막 차도에서는 마치 계곡처럼 물이 빠르게 흐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5시쯤 호우경보가 발령된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제보한 시민은 본인의 차도 침수될까 봐 서둘러 운전해 집으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이렇게 불어난 하천 위로 무언가가 둥둥 떠다니고 산책로도 일부 물에 잠긴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울 수표동에서 촬영한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의자처럼 보이는 물건들이 불어난 물에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도로 위 SUV 한 대가 이렇게 앞으로 처박혀 있는 영상인데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울 목동 이면도로에서 촬영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기습호우 탓에 하수관 공사 후 임시로 덮어놓은 흙이 쓸려 내려갔고 그 빈 공간에 이렇게 차가 빠져버린 건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보자는 사고 수습으로 도로가 통제되면서 현재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왔습니다. 2+2 협의 후 마주한 한미 통상수장이 다음 주 미국에서 균형 무역과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어떻게든 협상 시한인 7월 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20여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간 3차례가량 진행된 실무 협의를 점검하고 다음 주 미국에서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등 6개 분야로 나눠 본격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협상 시한인 7월 8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다음 달 중순 다시 한번 고위급 회담을 열어 접점을 찾은 사안은 확정짓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역 수지를 단순히 줄여가지고 이렇게 관세를 얼마 더 깎아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양국의 산업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이미 25%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과 자동차 산업 분야를 생각하면 최대한 빠른 협상이 관건이지만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관세 협상을 서둘러 끝낼 수도 없는 노릇. 안 장관은 협상 흐름이 차기 정부에서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계기마다 양당에 설명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 열린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는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자금의 통상 질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미중 간 이견으로 공동성명 채택은 불발 직전까지 갔지만 의장국인 우리 측 설득으로 조금씩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에이펙 회원들이 협력하여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을 글로벌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고. 주요국 통상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숨가쁜 양자회담도 이어졌지만 눈에 띄는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규범에 기반한 다자체제의 지지라는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 합의가 과연 지켜질지 큰 과제가 남았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번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HD현대와 하나오션과의 만남에 2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통상 논의보다 조선업과의 협력을 더 챙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조선업이 향후 통상협의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관세 협상을 지휘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에이펙 회원국 각국 대표들과 10분 단위로 쪼개 릴레이 회담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 한국 조선업체와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국 특수선 분야 양강인 HD현대 정기선 수석 부회장과 하나오션의 김희철 대표가 제주를 찾았고 그리어 대표는 각사와 1시간씩 2시간을 할애해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은 미국 방산기업과의 기술협력 사례를 포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그리어 대표에게 설명하면서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중국이 사실상 독점한 항만 크레인 제조 역량을 소개하면서 협력 분야 확대도 제안했습니다. 하나오션 김희철 대표는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 한국의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며 기술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미 군함 유지보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실질적 성과를 냈다면서 미국 조선산업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해군성 장관이 직접 울산과 거제 조선소를 방문한 데 이어 그리어 대표와의 만남까지. 한국 조선업을 향한 미국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조선업 재건 방안과 해상 대중국 견제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갖춘 동맹국 한국의 도움 없이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To boost our defense industrial base, we are also going to resurrect the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y, including commercial shipbuilding and military shipbuilding. 이번 만남으로 미국 조선업재건에 한국의 기술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는 조선업 등의 산업 협력이 협의의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산업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그 협의의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벌써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2022년 1월 6명이 숨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1월 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무단 설계 변경으로 바닥 하중을 2.2배나 늘리고 콘크리트가 채 마르기도 전에 건물을 쌓아 올리는 총체적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부실 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나 인명피해 초래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과 4개월씩 총 1년을 처분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측은 영업정지에 따른 손해금을 3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에 영향이 없고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해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2021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부실 시공과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각각 8개월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은 과징금 조치로 바뀌면서 6,600억 원 규모의 용두 1구역 공공재개발을 따내 대형 참사의 책임을 피해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사기와 신도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허 대표는 수사관들을 모두 고소하는 등 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구속될 경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허 대표는 사기, 준강제추행,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4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대표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번 영장 총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 대표는 지난해 에너지 치유 의식을 해준다며 자신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여성 신도들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또 자신의 얼굴 스티커를 붙인 우유를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는 이른바 불로유 등 영성 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늘궁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허 대표가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얻은 법인 수익금을 허 대표가 자신의 정치활동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허 대표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기획 고소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허위 내용을 퍼뜨려서 하늘궁을 망하게 하겠다고 제시한 문건입니다. 최근에는 경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수사관들을 모두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허 대표 신병이 확보되면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 51%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로 공식 선거운동 전이었던 지난달 넷째 주와 비교해서 1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29%였는데요.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지난 조사 때 국민의힘 후보 4명과 한덕수 전 총리 합계와 같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30%, 개혁신당 4%, 그리고 조국혁신당 2% 등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만 보면 18%포인트 차로 벌어졌는데요. 민주당의 지지도는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전 때와 같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이 지지율 정체에 고심이 깊은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조차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김 후보 측에서는 뼈아프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본선 레이스 초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예상보다 저조한 대구, 경북, TK 지역 지지율에 발목이 잡힌 분위기입니다. 실제 대선 지지 후보를 물은 최신 조사를 보면 김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48%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텃밭이라 불릴 만큼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조차 50%를 넘지 못한 겁니다. 앞서 YTN이 지난 11일과 12일 실시한 3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는 46%를 얻었습니다. 당내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여러 면에서 난관에 봉착할 거란 취지의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구 경북 불경에서의 부진은 대선에서의 뼈아픈 지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선거대책본부 소속 현역 의원들을 TK를 비롯한 각 지역에 급파하기로 한 것도 위기감에서 비롯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노출된 파열음, 이에 실망한 원내 인사들의 소극적인 조력 태도가 지역 조직력에도 영향을 주면서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거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잡음이 있는 것도 적잖은 걱정거리입니다.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이게 좀 필요 이상으로 저희는 이슈로 다뤄지는 것 같아서 어쨌든 조금 안타깝다. 이재명 대세론 속 반전을 모색해야 하는 국민의힘 선거 전략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맞는 첫 주말인 내일 각 당 후보들의 일정 살펴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말에도 호남 표심 다지기에 집중합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 전남 나주에서 지지자들과 만난 뒤 오후엔 광주로 이동해 지역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저녁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하루 전인 내일 호남을 찾아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합니다. 김 후보는 오전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교도소 터를 방문합니다. 이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진행한 뒤 전주로 이동해 공약 발표와 거리 유세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서울로 돌아와 2030 청년 민심을 집중 공략합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젊은 의사 포럼 강연에 참석한 뒤 뚝섬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대학생들과 만납니다. 오후에는 성수동 등을 돌며 시민들과 만나고 유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숨가쁜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 그 사이 눈길을 끄는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입니다. 어제 화개장터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선대위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보실까요?
네, 영상 보겠습니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꼽히는 곳, 바로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통합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직접 짧게 화개장터 노래도 불렀습니다. 딱 한 소절인데요. 들어볼까요? 이 노래 일부를 해보도록. 아, 정말 영광입니다. 네. 화개장터 딱. 정말 일부네요. 네, 네. 다 할 수 화개장터.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럼 넷이서 그 부분을 같이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화개장터. 네, 이재명 후보의 화개장터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제 경남 밀양을 방문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남 밀양의 대표적인 곡 밀양 아리랑을 선택했는데요. 날 좀 보소라는 가사가 이 후보의 상황과 잘 어울리는 것도 같습니다. 노래 실력은 어떨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공기사 땅 꺾던 듯이 날좀 보소. 아유 여러분 시장 밀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부터 날 좀 보소 밀양 아리랑까지 거대 양당 대선 주자들의 열띤 유세 현장 살펴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맞는 첫 주말에는 TV 토론회도 열리는 만큼 그 전까지 얼마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네, 21대 대선 후보자 4명이 모레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게 됩니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대결을 펼치는데 상대 약점을 겨냥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제21대 대선 첫 TV 토론회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선관위 기준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석합니다.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각 후보는 저마다의 해법을 내세울 거로 보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리더로서의 면모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국정 운영 능력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전략을 펼칠 거로 예상됩니다. 경제 폭망 정당, 고용 파탄부 장관 김문수의 실정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후보, 국민 후보.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 경제 공약 비판과 동시에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경기지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자신이야말로 진짜 경제 대통령임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에서 지금 낸 공약과 그동안 본인이 한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재명의 가짜 일꾼 대 김문수의 진짜 일꾼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번 토론을 지지율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경제에 대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세제 정책이나 규제를 조정해가지고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노동 문제와 불평등 해소 등 진보 진영의 핵심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연예인 매니저 등으로 속여서 음식점에 간다고 한 뒤에 연락이 두절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약만 하고 가지 않아도 음식점에는 손해가 막심한데 더 큰 피해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연예인 이름과 함께 촬영 뒤 20명이 회식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음식점에 예약하기 위해 마치 공식 문건인 것처럼 꾸민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예약을 받지 않았는데 하마터면 사기를 당할 뻔한 상황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20명이 250을 미리 결제 내역을 보낸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됐고 또 취소했는데 뒤늦게 보니까 그 결제 내역서 위에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처럼 최근 연예인 매니저나 유명 TV 프로 제작진으로 속인 음식점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법은 비슷합니다. 먼저 유명 연예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명함 등을 보내 진짜처럼 믿게 하고 단체 예약을 하면서 예약금 결제는 어렵다고 선을 긋습니다. 특정 업체에서 비싼 술을 사도록 유도해 수백만 원을 결제하게 만든 뒤 연락을 끊습니다. 소속 연예인 이름이 거론되자 각 소속사에서도 입장문을 내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금전 이체나 물품 구매를 요청하지 않는다면서 공식 채널을 통해 직원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미리 보증금 성격으로 예약금을 받고 취소 시 환불되지 않음을 고지하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예약을 받을 때 먼저 꼼꼼히 따져보는 게 피해를 막을 방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결제를 했는데 제품은 물론이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사업자 명의만 바꿔가면서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고객을 끌어모은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운영자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라이브 방송에서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이 오버롤은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 이렇게 방송에서 선보인 제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를 유도합니다. 옷 한 벌 가격은 최대 수십만 원.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지만 길게는 수년째 제품도 환불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처음에 일부 제품이 배송된 데다 문제를 제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항의도 못했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선심을 쓰는데 왜 못 기다리냐 하면서 약간 좀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체 채팅방에 모인 피해자 50여 명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5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팔로워 수와 방송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운영자는 항의 댓글을 삭제하고 연락은 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 명의를 바꿔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리뷰 등을 확인하시거나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인지 구매 전 검색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갖추셔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취재진은 운영자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소원 허용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4심제로 사법체계가 바뀌는데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은 민감한 반응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법상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누구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줄곧 재판 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왔던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국회에 찬성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재판 소원 남용을 막기 위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사건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대법원 상고심까지 3심제로 운영되는 사법체계는 사실상 4심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최종심급으로 새로운 판례를 형성하는 대법원의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는 셈이라 대법원은 개정안에 매우 민감한 반응입니다. 장관 세월과 장관 돈과 장관 노력, 장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좀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공교롭게도 이번 재판소원 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지적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개정안 추진에 따라 사법체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 등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진 폭행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법원 안팎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우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에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재진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데 구 씨의 행동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 담을 넘어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안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 재판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원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소범이고 반성했다는 점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법함으로 결코 승복할 수 없고 항소하여 끝까지 다툴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서부지법 일대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96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14일 실형을 선고받은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6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고 오는 28일과 다음 달 19일에도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30대 이모 씨 부부가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오늘 이 씨와 중학교 동창 정모 씨를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이 씨의 아내와 군대 선임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례 합성 대마를 구매해 흡입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등으로 시세 조종을 실행한 가담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가담한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고 이후 범행에 대해선 주포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올해로 45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잔혹한 국가 폭력 앞에 끝까지 저항한 광주 정신을 기리고 세계 평화를 모색하는 국제 포럼도 개막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쓰러져간 5월 영령이 잠든 곳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리본이 흩날립니다. 묘역에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참배객 발길이 이어집니다. 나와 우리 남편은 느꼈는데 우리 딸이나 우리 이 손녀는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5.18이 들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올해로 45번째를 맞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4만 명 넘는 참배객이 다녀갔습니다. 그 일은 다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이 현장에서 배우고 싶어요. 전쟁과 폭력에 맞서 인권 도시 간의 연대를 모색하는 세계 인권 도시 포럼도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 인권 활동가 6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갈등에 대한 진단과 평화 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This is clearly a difficult exercise. Trust must be built, societies must be healed, but the rights of victims are clear. 이번 주말 5.18 최후 항쟁지가 있는 옛 전남도청 앞에서는 전야제가 열리고 이어 5.18 당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열릴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전국에 내린 비로 프로야구 경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KBO는 프로야구 KT와 LG의 잠실 경기를 포함해 부산과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구장에서 예정된 경기가 모두 비로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5경기가 모두 비 때문에 취소된 건 처음입니다. 취소된 경기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각 구장에서 더블 헤더로 열립니다. 현재 비구름이 점점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첫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서울과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남양주는 비가 그쳤고요. 시간당 30에서 40mm의 비를 꾸린 붉은색의 비구름이 남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경남 남해안에 남아있던 호우주의보도 약 1시간 전에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비는 자정 무렵이면 그 밖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동쪽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오늘 하루 제주 산간에 17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안팎의 비가 이어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5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차량 운전 시에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지만 수도권과 영서에 오후 한때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릴 때는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